200의 일화 세 번째 이야기. 200이 고래를 타고 하늘에 올라가다. 우리 민요 애원성에는 이런 구절이 있다. 200이 기경 비상 천하니 강남 풍월이 한백년이라. 그 뜻인즉 200이 죽어 고래를 타고 하늘에 오른 뒤부터 강남의 시문이 100년이나 한적했다는 것이니 200의 죽음을 두고 이런 이야기가 전한다. 200은 당나라 때의 유명한 시인으로 평생을 두고 달을 사랑했으며 달을 노래한 시를 손꼽아 할 수 없으리만큼 많이 썼다. 200의 나이 환갑이 지나 62이 되는 해 추석날 밤이었다. 200이 세석강에 배 띄워놓고 뱃놀이를 하면서 달 구경을 하는데 하늘에 걸린 달은 천지간에 고운 은빛을 뿌리고 물속에 빗긴 달은 출렁이며 흘러가는 물결을 따라 춤을 추는 것이 여간 시흥을 돋구지 않았다. 200은 배후에 앉아 술을 마시며 시흥이 도도하여 한 수 지어 읊었다. 내 오늘 술잔 들고 묻노니 청천의 저 달은 언제부터 있었더냐. 오늘의 사람 옛달은 보지 못했어도 오늘의 저 달은 옛사람 비췄으리. 내 노래로 이 술잔 들째 밝은 달 금잔에 내리는구나. 200이 이렇게 술잔 들고 술로 달과 물으며 시지어 읊으니 사공은 200의 절묘한 시에 취하여 청천에 뜬 달도 보고 맑은 물속에 내려앉은 달도 보면서 혀만 찼다. 200은 시 한 수 지어 읊더니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 한 잔이 끝나면 하늘에 뜬 달을 쳐다보며 또 한 잔을 들었고 그 한 잔을 마시고는 물속에 내려앉은 달을 내려다보며 또 한 잔 술을 마셨다. 이렇게 한 잔 또 한 잔 하며 술을 마시다 보니 200은 술에 취하였는데 200이 취중에 하늘의 달을 쳐다보니 그 달은 아름다우나 수십 만리 수백 만리 떨어진 공중에 걸려 갈 수도 잡아줄 수도 없었지만 물에 내려앉은 달을 보니 지척이라. 물속에 뛰어들면 그 아름다운 달을 건져낼 것 같았다. 물에 내려앉은 달은 소리치며 흐르는 물과 함께 노래 부르는 것 같기도 하고 찰랑이는 물결과 함께 춤을 추는 것 같기도 하였다. 개수나무는 달 속에 서 있는데 흰 토끼는 개수나무 밑에서 약을 찍고 상아는 외홀로 광안전에 내려 있었다. 참으로 아름다운 달이 물에 내려앉았고 참으로 신기한 달 세상이었다. 200은 더는 앉아있을 수가 없었다. 200은 들었던 술잔을 놓고 그토록 아름다운 달을 건져보려고 풍덩 물에 뛰어들었다. 그러자 물결이 그를 삼키고 말았다. 사공은 200의 이름을 부르며 소리치며 울었다. 물도 소리치며 흘렀다. 추석 달 구경을 나왔던 사람들이 사공이 슬피 우는 소리를 듣고 달려와 200을 건지려 했지만 사나운 물결만 흐를 뿐 200의 그림자도 찾을 길이 없었다. 사공도 울고 모여온 백성들도 울었다. 달을 건지러 들어갔던 200은 어디로 갔는지 찾을 길이 없는데 하늘에 걸린 달은
물속에 그냥 내려앉아 있었다. 채석강은 소리치며 주야로 흘러갔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람들은 이백의 시체를 찾아내지 못하였다. 그때 이백의 슬하에 한 딸이 있었는데 효성이 지극한 그 딸은 아버지 시체를 찾지 못하자 채석 강가에 아버지가 평소에 입던 옷을 내다 묻어 무덤을 만들어 놓고 밤낮으로 그 무덤가에서 울면서 아버지, 아버지 하며 핏하게 불렀다. 그 슬피 우는 소리에 초목의 이슬이 미치었고 그 애타게 부르는 소리에 산천도 애타게 그 소리를 받아 불렀다. 그러던 어느 날 달 밝은 저녁이었다. 규교한 달빛이 은빛가루를 뿌리며 천지간의 만물을 비추는데 갑자기 채석강에서 하늘에 닿을 듯한 파도가 일더니 물이 좌우로 쭉 갈라지면서 물 한가운데 흰 물길이 생겼다. 이백의 딸이 깜짝 놀라 그 물길을 들여다보는데 문득 날에 놓친 고래가 물속에서 솟구치더니 밝은 달빛을 타고 하늘 공중으로 날아올랐다. 천고에 없는 기사라. 그 딸이 하늘에 날아오르는 고래를 다시 쳐다보니 신선처럼 흰옷을 떨쳐 입은 아버지가 고래 등에 앉아있지 않겠는가. 딸은 목이 터지게 외쳤다. 아버지! 아버지! 고래 등에 앉은 이백이 딸의 부름소리를 듣고 말없이 채석 강가에 서 있는 귀여운 딸에게 미소를 던졌다. 아버지! 아버지! 딸이 또 목 놓아 불렀다. 그 소리가 산에 가 맞아서 산이 울렸고 강에 이르러 강물도 소리쳤다. 작은 방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밖에 나와 보니 이백이 선관 차림을 하고 고래 등에 앉아 하늘에 오르고 있었다. 보시오, 저 고래 타고 하늘에 오르는 이가 신선 이백이 분명하오. 우리의 이태백은 죽지 않았소. 과연 선인이시오. 오강 상하가 이백이를 월궁으로 데려가는구려. 달 속에는 향기로운 개화주에 장생 불로초까지 있으니 이 적선은 영영 늙지 않고 달을 노래하게 되었구려. 사람들이 모두 이렇게 이백이를 칭송할 때 한 사람이 탄식하며 말했다. 이백이 고래를 타고 하늘에 올라갔으니 우리 강남의 풍월이 한 백년 하지 않으리요. 이제는 이백이 시음는 소리 다시는 듣지 못하게 됐수다. 정말 그러했다. 이백이 고래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는 이야기가 난 후로는 이백과 같은 위대한 신이 다시 나지 않아 강남 풍월이 한 백년 하였다 한다. 글 잘하는 소소매. 당송 8대가의 한 사람인 수동파에게는 소매라고 부르는 누이 동생이 있었다. 소소매는 한난 여자의 몸이기는 하나 오빠처럼 글을 잘 지은 까닭에 송나라 사람치고
그를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 여기에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 어느 하루 소동파가 누이 동생과 한담을 하다가 무심간에 그의 얼굴을 눈여겨보더니 슬쩍 농을 걸었다. 예, 소매야. 우리 오늘 심심한데 글짓기를 해보는 게 어떠냐? 오빠야, 나라에서도 손을 꼽는 문인이신데 제가 어디 될까요? 그렇지만 오빠가 하자는데 어찌 마다하겠어요. 그럼 내 한 구절 먼저 읽지. 오리행인 심리가 아니라 오리 바깥에서 가는 사람을 심리 안쪽에서 보고 있구나. 오목하게 패어 들어간 네 눈을 두고 지은 글인데 이만하면 괜찮게 되었겠지? 오리 바깥에서 가는 사람을 심리 안쪽에서 본다고 하였으니 소매의 눈이 오리나 꺼져 들어갔다는 말이다. 물론 굉장한 과장이기는 하지만 오목눈을 두고 지은 글로는 흠잡을 데 없었다. 수동파가 스스로 만족해서 빙그레 웃으며 누이 동생을 바라보는데 소매도 오빠의 얼굴을 물끄러미 쳐다보더니 입을 열었다. 저도 오빠의 눈을 두고 한 귀 지어 읽겠는데 욕하지 않겠어요? 글짓기 내기 아니냐. 글만 잘 짓는다면야 욕이 아니라 한바탕 칭찬을 할 테다. 어서 읊으려무나. 건연루하 금년락이라 작년에 흘린 눈물이 올해에야 떨어졌도다. 오빠, 이 누이 동생의 글재간도 이만하면 괜찮겠지요? 소동파가 들어보니 과연 잘된 글이었다. 작년에 흘린 눈물이 올해에야 떨어졌으니 자기의 눈이 오리가 아니라 몇십 리, 몇백 리나 우묵하게 패어 들어간 셈이 되었다. 그러니 그 형상도 자기 글보다 더 잘 그렸고 과장도 자기 글보다 썩 크게 하였다. 이에 소동파는 그만 누이 동생의 글재간에 탐복하여 내가 졌다, 내가 졌어 하고 웃고 말았다 한다. 이와 같이 소소매가 글에 능하다 보니 그 가문에서도 글 잘하는 선비를 사위로 맞아들이려 하였다. 그래서 수소문하던 끝에 진서유라는 사람과 혼약을 정하였다. 진서유는 소동파하고도 익히 아는 사람이라 비록 성례를 이루기 전이었지만 소매네 집에 자주 놀러 오곤 하였다. 어느 하루 소매는 진서유가 왔다는 말을 듣자 그를 별당으로 청하였다. 본시 성미가 호방한 소소매는 진서윤을 만나보고 손수 그의 글재간을 떠보리라 마음먹었다. 우리가 이렇게 만남도 금생금세의 연분인가 봅니다. 하오나 소녀는 천성이 그를 좋아하여 글에 짝이 되지 않는 자를 제 짝으로 섬기지 않사옵니다. 이제 소녀 글귀를 내겠사온데 이 글귀에 답을 주시면 곧 제 서방님이 되리다.
진서유도 속에 먹물을 먹고 글깨나 쓰는 남아대장부라 껄껄 웃으며 응에 나섰다. 바라건대 낭자께선 어서 글만 내리시오. 승어부승 어조부라 아버지보다 낫고 할아버지보다 낫다는 이 글귀에 인명을 가지고 대답하소서. 진서유는 소매의 글귀가 떨어지자 눈을 한번 껍적하더니 별로 어렵지 않게 대답했다. 그야 어려울 게 있어? 손권이요. 손권이라면 그 연유를 말씀하셔야지요. 한 집안에서 제일 귀여움을 받는 것은 손자라.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손자 하자는 대로 하니 손자의 권리 그중 크지요. 오라요. 그럼 한 귀 더 받으세요. 천벽투광 야독서라. 밤벽을 뚫고 비추름쳐 야밤에 글을 읽도다. 이 글귀에도 익명으로 대답하소서. 서유는 이번에도 어렵지 않게 제꺽 생각해냈다. 공명이요. 그 까닭을 말씀하세요. 그야 어려울 게 있어? 벽에 뚫린 구멍으로 들어온 광명이니 그것이 공명이 아니겠소? 소매가 글귀를 받아보니 과연 듣는 말과 같이 진서유는 글에 능한 사람이라 매우 기뻐하며 엎드려 절을 올렸다. 서방님께서는 소녀의 방자함을 너그러이 양해하소서. 바라건대 버리지 마시고 어서 택일하여 데려가 주옵소서. 그 후 잔칫날이 되어 진서유는 사모관대 떨쳐 입고 신행을 오게 되었다. 예를 마치고 밤이 되어 동방화촉 밝혀놓으니 진서유의 마음은 기쁘기 한량없었다. 그런데 저녁 후 잠깐 소풍하고 들어오니 신방문이 안으로 꽁꽁 잠겨져 있었다. 서유는 소매가 농을 즐기는 줄 아는지라 부인! 부인! 문 좀 열어주오! 하고 사정하였다. 그러나 소매는 딱 잡아떼었다. 안되오이다 서방님. 오늘은 이팔청춘 고이 간직해온 소녀의 몸 바치는 날이온데 어이 그리 쉬울 수가 있사옵니까? 글을 지어 이 문을 벗기시도록 해야 하옵니다. 그러기 전엔 절대 문을 열지 못하겠나이다. 진서유가 들어보니 참으로 기가 막혔다. 꼭 잠긴 문을 손으로 열라면 몰라도 글로써 어찌 연단 말인가. 소매가 아무리 그를 좋아하기로 첫날 밤에까지 글로 자기를 골탕 먹일 줄은 정말로 꿈밖이었다. 그렇다고 문을 열 글귀를 짓지 않을 수도 없었다. 그런데 무슨 글귀를 지어야 한단 말인가. 진서유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 글귀가 생각나지 않아 서성거리며 궁리하다 보니 저도 모르게 별당 앞 연못가에 이르렀다. 이때 소동파도 연못가에 나와 있었다.
그는 글 잘 짓는 누이 동생이 첫날 밤 신랑과 무슨 글짓기라도 하지 않나 하는 궁금한 생각이 들어 찾아왔다가 방금 소매가 글로 문 열라고 하던 소리를 들었던 참이었다. 그런데 얼른 그 글을 지울 줄 알았던 진서유가 그 글을 짓지 못해 안타까이 연못가를 왔다 갔다 하기만 하니 측은한 생각이 들었다. 이때 소동파는 벌써 그 글귀를 생각해냈지만 진서유에게 직접 알려줄 수는 없는지라 피뜩 한 꾀가 떠올라 우정 서유가 듣도록 주먹만한 돌멩이 하나를 주어 연못에 던졌다. 첨벙하는 소리를 듣고 정신이 들어 연못을 보니 달이 내려앉은 연못물이 파문을 이루며 물밑의 하늘이 열리었다. 옳지, 그렇지. 진서유는 그제야 글귀가 생각나서 좋아라 하고 신방으로 달려가려는데 바로 연못가에 소동파가 서서 빙그레 웃고 있었다. 그러나 저러나 진서유는 급히 신방문 앞에 뛰어가서 구성 좋게 한 귀 지어 읊었다. 투석충계 수저천이라 돌을 던져 물밑이 하늘을 열었도다. 부인, 그래, 이 글이면 문이 열리겠지요. 서방님, 어서 문을 당겨보세요. 진서유가 물꼬리를 쥐어 당기니 잠가 놓았던 문이 살짝 열리는데 소매가 꽃 같은 웃음을 짓고 있었다. 신방에 들어온 서유는 그제야 후 안도의 숨을 내쉬며 이렇게 말하였다. 오늘은 처남 덕분에 동방화촉을 지내는구려. 참으로 문장과 오래비에 글 잘하는 누이가 올소이다. 두목지의 일화. 두목지는 당나라의 신이었는데 시풍이 부드럽고 아름다워서 명성이 높았을 뿐 아니라 풍채 좋고 미모가 준수하여 소문이 또한 자자하였다. 그래서 누구나 두목지를 한번 보는 것을 큰 행운으로 여겼다. 더구나 시를 읊조리고 노랫개나 부른다는 청루의 기생들은 두목지를 한번 모셔보지는 못해도 얼굴만이라도 보았으면 하고 애를 태우는 판이었다. 이런 때 한 번은 두목지가 아무 날 수레를 타고 양주를 지나간다는 소문이 떠돌았다. 그날이 되니 양주 사람들은 온통 거리에 올려 나오고 청루의 기생들은 창문을 열고 거리를 내려다보며 두목지가 오기만 기다렸다. 점심때쯤 되어 과연 소문과 같이 두목지가 탄 수레가 양주거리에 들어서더니 청루 앞을 지나가게 되었다. 청루에 있던 숱한 기생들은 두목지가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서로 다투어 문을 열어 제끼고 두목지를 내려다보았다. 헌데 그때 두목지는 술에 얼큰하게 취한지라 수레에 앉은 채 고개 한번 들지 못하였다. 문가에 나선 기생들은 두목지의 아름다운 얼굴을 보지 못해서
안타까워 야단들이었다. 이때 한 기생이 피특한 꾀가 떠올라 상 위에 놓인 귤 하나를 들어 두목지가 타고 가는 수레에 던졌다. 갑자기 난데없는 귤이 날아드는 바람에 두목지는 귤이 날아오는 청루 쪽을 힐끔 올려다 보았다. 그 순간 해달같이 환한 두목지의 얼굴이 청루에 비쳤다. 귤을 던진 기생은 지가 아름다운 두목지의 얼굴을 먼저 보았노라고 조와 야단이었다. 그러자 두목지를 보겠다던 다른 기생들도 저마다 귤을 들어 두목지가 탄 수레에 내리 던졌다. 그러니 두목지는 귤을 던질 때마다 웬일인가 하여 청루를 쳐다보았고 청루에 나섰던 기생들은 저마다 귤을 던져 두목지의 얼굴을 볼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되어 이날 청루가 늘어선 양주거리를 지나고 보니 두목지가 탄 수레에 귤이 차고 넘쳤다 한다. 결초보은. 중국 춘추 시대 진나라에 한 임금이 있었는데 그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다. 세월이 흐르고 흘러 부왕도 늙게 되니 후사가 걱정이 되었다. 어느 날 부왕은 뒷일을 생각하여 두 아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하였다. 얘들아, 내 너희들께 뒷일을 한 가지 부탁하니 후일 어김없이 시행토록 하라. 이 다음 내가 죽거들랑 너희들 서모를 순장하지 말고 남몰래 친정집에 돌려보내거라. 들었느냐? 예, 들었습니다. 형과 동생은 이구동성으로 대답했다. 이때로부터 세월은 또 흐르고 흘러서 늙고 병든 임금은 자리에 누워 더는 일어날 수 없게 되었다. 임금도 제 운명을 아는지라 임종 전에 그는 두 아들을 불러놓고 유언을 남겼다. 얘들아, 난 이제는 아주 글렀구나. 내가 죽거들랑 너희 서모를 순장하여라. 내가 죽어 땅에 묻히는데 부부일신이라고 함께 묻혀야지. 살려두지 말고 꼭 순장해야 한다. 알아들었느냐? 예, 들었사옵니다. 두 형제는 또 이구동성으로 대답했다. 얼마 후 임금은 끝내 세상을 하직하고 말았다. 임금이 세상을 뜨니 장례를 해야 하겠는데 생전에 두 가지 같지 않은 유언을 남겼으니 두 형제의 처사도 어렵게 되었다. 먼저 동생이 형을 보고 제 생각을 말했다. 형님,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버지가 병석에서 하신 말씀대로 서모님을 순장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유언이니 그대로 쫓아야지요. 형도 생각이 있었다. 형은 동생의 생각과 달랐다. 그건 안 될 말이네.
아버지가 순장하라고 하신 것은 병들어 정신이 흐린 때 하신 말씀이요. 순장하지 말고 집에 돌려보내라고 하신 것은 몸에 병도 없이 정신이 맑을 때 하신 부탁이네. 그러니 우리는 아버지께서 정신이 맑을 때 하신 말씀대로 서모님을 순장하지 말고 집에 돌려보냄이 가당한 처사인가 보네. 동생이 생각해 보니 형의 말에 도리가 있는지라 제 생각을 고집하지 않고 형님 생각대로 하자고 수능에 나섰다. 그때는 왕이 죽으면 왕비와 처첩들을 순장하는 때라. 두 형제는 남의 눈을 속여 어머니를 순장하는 채 하고 장례가 끝나자 가만히 친정집에 빼돌려 보냈다. 그 후 세월이 얼마나 흘렀는지 나라에 싸움이 생겨 두 아들은 병정을 거느리고 싸움터에 나가게 되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싸움을 하기만 하면 패하기만 하여 병정을 걷어가지고 돌아오는 수밖에 없었다. 그러던 어느 하루 두 형제는 또 병정을 거느리고 싸움터로 나가게 되었다. 두 형제가 한창 군사를 몰고 나가는데 문득 하늘 공중에서 청초파! 청초파! 하는 소리가 들렸다. 형님, 이상하오. 하늘 공중에서 울려오는 저 소리가 무슨 소리요? 동생이 말을 멈춰 세우고 의아쩍게 물었다. 동생도 그 소리를 들었나? 두 형제가 머리 위에 소리나는 쪽을 쳐다보니 분명 하늘 공중에서 청초파! 청초파!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형님은 무릎을 탁 쳤다. 하늘이 내려다보고 도와주는구나. 동생, 우리 오늘 청초 우거진 언덕에서 싸우면 기필코 승전할 것이니 어서 청초파로 가세. 이리하여 이날 두 형제는 청초파에서 싸움을 벌였는데 웬일인지 적군이 탄 말들이 기세 드높이 들이닥치다가는 갑자기 폴싹폴싹 제자리에 거꾸러지며 한치도 전진하지 못하였다. 이에 사기충천한 두 형제는 싸울수록 기세 높아져 대승전을 거두었다. 싸움이 끝난 뒤 두 형제가 전장을 살펴보니 온 청초파가 청초를 마주매어서 만든 올가미 천지였다. 적들이 탄 말은 모두 이 풀로 묶어놓은 올가미에 발이 걸려 나뒹굴었던 것이다. 이것은 인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분명 하늘이 도우시어 한 일이라 두 형제는 그 자리에 무릎 꿇고 하늘을 우러러 인사드렸다. 하느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하옵니다. 이때 하늘 공중에서 난데없이 웬 백발 노인이 호련 내려오더니 그들 앞에와 공손히 인사하였다. 두 장군께서 은혜라니
무슨 말씀이시요? 이건 노웅이 그대들에게 은혜를 갚는 것이올시다. 노인은 누구시기에 도리어 은혜를 갚는다고 하시옵니까? 초명강산에 은혜를 베푼 것이 아니라 은혜를 갚는다니 알 수 없는 일이었다. 백발 노인은 천천히 입을 열고 그 사연을 아뢰었다. 이 늙은이는 그대들 서모의 부친이로소이다. 그때 그대들이 내 딸을 순장하지 않고 집에 돌려보낸 덕으로 살아 천륜지락을 보고 죽어 승천에서도 만복을 누리니 오늘 이 노옹이 청초파에서 결초본하는 바이옵니다. 말을 마치자 백발 노인은 눈 깜짝할 새에 자취도 없이 사라졌다. 이때로부터 결초보온이란 말이 생겨났다고 한다. 그림 속의 미녀. 옛날 아주 다정하게 지내는 두 친구가 한 동리에서 살았다. 한 친구는 나이 50이 넘도록 매일같이 그림을 그리며 세월을 보냈고, 다른 한 친구는 50이 넘도록 농사일밖에 모르고 살았다. 친구 간에 서로 하는 일은 달랐지만 어려운 때는 서로 도와주면서 싸움 한번 하지 않고 얼굴 한번 붉히지 않고 의좋게 지냈다. 그런데 어느 한 해 농사 일을 하던 친구가 상처를 하였다. 마누라를 잃고 보니 낮에 자식들이 일하러 나가면 진종일 말동무도 없이 빈방에 홀로 앉아 먼 산만 바라보게 되는 데다. 술 생각이 나도 술상을 차려주고 술 부어줄 사람도 없이 여간만 서운하지 않았다. 이런 때 그 그림 잘 그리는 친구가 찾아왔다. 한 동리에 살지만 친구가 오니 반갑고 반가운 끝에 자연히 말을 주고받았나니 서러운 말이 절로 나왔다. 이 사람 친구, 난 상처한 후론 적적하기 그지없고 늘 마음 한구석이 비어 서글픈 생각밖에 안 나네 그려. 그럴 테지. 그럼 내 친구의 그 적적한 마음이나 풀어주지. 어떻게 하면 되나? 며칠만 기다리게. 그림 그리는 친구가 적적한 마음을 풀어준다니 고맙기는 한데 어떻게 한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고 가버리니 더욱 안타깝기만 하였다. 하지만 며칠 기다리라고 했으니 안타까운 대로 하회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다. 과연 며칠이 지나자 그림 그리는 친구가 왔는데 그는 싱글벙글 웃으며 상처한 친구 앞에 그림 한 장을 내놓았다. 상처한 친구 그 그림을 보니 천실만실 휘늘어진 수영버들 아래 아담하고 정결한 삼간 초가가 있고 환한 방에는 달 속의 항아 같고 하늘의 선녀 같은
여인이 머리 숙이고 곱게 앉아 있었다. 그림도 잘 그린 명화였지만 그림 속의 여인은 절세의 미인이었다. 그런데 상처한 친구는 이 그림 한 장을 가지고 어떻게 적적한 마음을 푸는지 알 길이 없었다. 이 사람 친구, 그림은 잘 그렸네만 이걸 가지고 적적한 마음을 어떻게 푼다고 그러나. 그림 속의 떡이라더니 그림 속의 미녀는 보기만 이뻤지. 나와 말 한마디 할 테란 말인가? 술 한 잔 부어줄 테란 말인가? 이건 공연히 남의 마음만 동하게 하는 걸세. 친구, 그렇지 않네. 이 그림은 조화가 있는 그림일세. 내 친구를 위해 온갖 지성을 다했으니 내 시키는 대로만 하세. 정 심심하면 이 그림 속의 미녀를 보고 여기 내려와 한 잔 부으세. 하란 말일세. 그러면 술동무도 되고 말동무도 되어 적적하지 않을 걸세. 하지만 자네 절대 부정한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네. 부정한 마음만 가지면 모든 것이 허사가 되네. 이것 참 감사하이. 꼭 친구 부탁대로 할 테네. 그림 그리는 친구가 돌아가자 상처한 친구는 그 그림을 방에 붙여놓고 쳐다보았다. 그림이라도 쳐다보니 그림 속에 미녀가 앉아 있어 방에 홀로 앉아 있기보다는 퍽 나은 데다 쳐다볼수록 그 그림의 미녀가 정다워져 견딜 수가 없었다. 그래서 상처한 친구는 시험 삼아 친구가 시켜주던 대로 이 사람 걔 앉아만 있지 말고 얘 와서 한 잔 부세. 하였다. 그러자 방 안에 향기가 진동하더니 정말 그림 속에서 절세 가인이 나와 술상을 차려놓고 술을 부었다. 어서 드시와요. 어허, 그 술 참 맛이 좋다. 한 잔 더 부세. 그림 속에 있던 미녀는 시키는 대로 아미를 숙이고 술 한 잔을 또 부었다. 이렇게 한 잔, 두 잔 부어주고 마시고 하다 보니 상처한 친구는 술도 거나하게 되고 기분도 좋아져 적적하던 마음은 구천에 간 듯 말끔히 가셔지고 말았다. 자, 이젠 됐으니 그만하세. 그럼 올라가옵니다. 말은 단마디여도 은쟁반에 구슬을 굴리는 듯 고운 목소리가 귀맛 좋게 들려와서 정답기만 하였다. 상처한 친구는 한시름도 그와 떨어지기 아쉬웠지만 친구의 당부가 있는지라 그렇게 할 수 없었다. 미녀는 눈 깜짝하는 새에 그림 속에 들어가 앉았다. 그러자 온 방안을 진동하던 향기도 사라지고 술상도 오간데 없었다. 그 후부터 상처한 친구는 그림 잘 그리는 친구 덕에 날마다 그림 속의 미녀한테서 술도 받아 마시고 적적할 때는 서로 말도 주고받으며
명절같이 즐거운 나날을 보냈다. 그런데 꿈같이 달콤한 나날이 하루하루 지나가니 상처한 친구는 그림 그려주던 친구의 당부는 말끔히 잊어버리고 그림 속의 미녀와 수작질을 할 부정한 마음을 먹게 되었다. 어느 날 상처한 친구는 술 생각도 나지 않는데 그림 속의 미녀를 불렀다. 이 사람, 이리 오세. 그러시와요. 미녀는 그림 속에서 나오자 전처럼 술상을 차려놓고 술을 부었다. 그런데 상처한 친구는 술 생각보다 꽃 같은 미녀를 품에 안고 잘 생각이 불같이 일어나 견딜 수가 없었다. 상처한 친구는 권하는 술은 받지 않고 덥석 미녀의 손을 잡아 쥐었다. 왜 이러세요? 이제는 우리 부부간이 된 셈인데 내 청을 들어달라고. 안 돼요. 안 되긴 뭐가 안 돼. 상처한 친구는 미녀가 뭐라던 그 꽃 같은 여인을 와락 품에 끌어안으려 했다. 그런데 상처한 친구가 미녀를 끌어안기도 전에 휙 하는 소리와 함께 그림 속의 여인은 오간데 없이 종적을 감추고 벽에 붙인 그림에는 수양버들과 초가상간밖에 남지 않았다. 모든 것이 허사로 되고 말았다. 이제 더는 술도 받아 마실 수 없게 되고 적적한 심에도 풀 데가 없었다. 상처한 친구는 천만 낭망하여 친구를 찾아가 사연을 아뢰고 잘못을 빌며 다시 한번 그 미녀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청하였다. 그랬더니 그림 그리는 친구가 후 하고 한숨 쉬고는 상처한 친구를 보고 말했다. 사람이 욕심이 과하고 보면 친구 말도 귀에 들어가지 않는 법일세. 그 여인은 인간세의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사는 선녀일세. 네, 한번 본 바 있어. 친구에게 그려준 건데. 친구 욕심이 과해서 이제 더는 친구를 볼 수 없게 됐네. 이제는 방도가 없네. 적적한 대로 혼자 지내세. 이리하여 상처한 친구는 더는 그림 속의 미녀와 마주 앉아 즐길 수 없게 되었다 한다. 화공과 선비. 옛날 청산골에는 유명한 화공 백운학이 살고 강을 사이에 두고 심리상거한 융천골에는 그의 딱 친구인 선비 오화령이 살았다. 두 사람은 짝바지 입고 중마 타고 서당에 다니면서 글을 읽을 때부터 송아지 친구였다. 어릴 때부터 그림 그리기에 남다른 취미를 가진 백운학은 집이 가난하여 붓과 종이마저 살 수 없어 나무꼬챙이로 땅바닥에다 그림을 그리곤 했다. 그럴 때마다 화룡이는
자기가 쓰던 붓과 백지를 운하기에게 주었고 운하기가 그림을 다 그리면 그림 밑이거나 옆에다가 시를 쓰곤 하였다. 어릴 때부터 남달리 포부가 큰 두 사람은 학문을 배움에 있어서도 10년을 하루같이 꾸준히 노력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과거 시험을 보았더니 둘 다 급제하였다. 그러나 족보를 들춰보더니 둘 다 비천한 천민이 자식이라고 관직 벼슬을 주지 않았다. 10년 공부 나무 아미타불이 된 두 사람은 아이의 벼슬을 단념하고 고향에 돌아와 농사를 지으며 강태공이 고든 낚시질을 하듯 산천을 벗삼아 시를 쓰고 그림을 그리면서 때가 오기를 기다렸다. 그러던 어느 해였다. 용천골에 전염병이 돌더니 화룡의 부모가 그 몹쓸병에 걸려 가산을 몽땅 탕진하고도 효험을 보지 못하고 북망산으로 가고 황소 같은 화룡이도 그 병에 걸려 몸져 눕고 말았다. 그 소식을 들은 백운학은 급시에 하늘 같은 부모를 잃고 의지가지 없게 된 화룡이가 전염병에 걸렸다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업어다가 자기 집에 눕혀놓고는 달포 동안 정성을 기울이니 화룡이는 18층 지옥에서 살아나오게 되었다. 하루는 오화룡이 기어이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자 백운학은 백지에다 정성껏 거북이 한 마리를 그려서 선물로 주었다. 오화룡은 돈푼이라도 주면 부모들 산소에 가서 제사나 지내고 한 끼 욕이라도 하련만. 그림의 떡이라고 이걸 삶아 먹을 수도 없고 하고 속이 알짝지근해놨지만 귤껍질 한 조각만 먹어도 동정호를 잊지 않는다고 중마고요. 이젠 생명의 은인이라 목구멍까지 올라온 생각을 뭉개 삼키고는 그림 그린 종이를 둘둘 말아 두루마기 소매 속에 쑤셔넣고는 빙그레 웃는 운하기와 작별하였다. 오화룡은 터벅터벅 여들의 사십리 걸음으로 강가에 이르러 강을 건너려고 바지 가랭이를 걷어올리고 집신을 벗어드는데 웬 낯선 사나이가 숨가쁘게 달려오더니 아닌 밤중에 홍두깨 내밀듯 여보시오, 그 거북이 나한테 파시오 라고 했다. 오화룡은 자기 뒤에 또 다른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한테 묻는 말인가 해서 돌아다 보니 아무도 없는지라. 아니, 나보고 말했습니까? 하고 어정쩡해서 되물었다. 그렇수다. 아니, 농담을 해도 분수가 있지. 보시다시피 나에겐 털면 먼지밖에 없는데 무슨 놈의 거북이를 팔라고 그러시오? 숨길 것 없습니다. 내가 다 알고 왔으니까요. 거 팔솜에 넣은 거북이 그림을 나한테 파시오. 900냥을 드리리다. 그제야 오화룡은 백운학이 그려준 거북이 생각이 나서 두루마기 속에 손을 넣어보니 그대로 있었다. 애수하시다면 내 1000냥을 주리다. 1000냥이요? 오화룡이 생각해보니 지피는 데가 있었다. 세상에 둘도 없는 명화가요. 누구보다도 의리를 중히 여기는 딱 친구인 운하기가 자기에게 돈을 주지 않고 그림을 그려준 연고인즉 이 그림을 팔아서 쓰라는 것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자 방금까지 얼어붙었던 일총간장이 봄는 녹듯하여 눈곱에 이슬이 맺혔다. 그래서 농담은 아니시겠지요? 하고 물었다.
초면에 선비님과 어찌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럼 천냥을 주시오. 선자리에서 돈과 물건을 바꿉시다. 내가 900냥을 가지고는 왔는데 돌아가서 100냥을 더 가지고 올 테니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사나이가 대답도 기다리지 않고 달려간 후 활용이는 그림을 꺼내어 자세히 뜯어보니 거북이는 참 잘 그렸는데 발톱이 없었다. 이 친구가 어쩌다 이런 실수를 했나? 오화룡은 혀를 차며 차고 다니는 필랑에서 붓을 꺼내어 물을 묻혀 발톱을 그렸다. 먹물이 마르자 손님도 달려왔다. 오화룡은 천냥을 받고 그림을 넘겨주는데 벼랑간 돌개바람이 획 부는 바람에 종이가 물에 뚝 떨어졌다. 오화룡은 건지려고 황급히 물에 풍덩 뛰어드니 거북이가 살아서 물속으로 숨어버렸다. 에이, 맹랑하군. 오화룡은 너무도 맹랑하여 물이라는 것도 있고 풀썩 주저앉으며 무릎을 친다는 것이 물을 쳐서 두 사람은 물참봉이 되고 말았다. 돈을 임자에게 돌려주고 빈손으로 돌아온 활용은 풀과 맹물로만 줄인 배를 달랠 수가 없어서 할 수 없이 또 백운학을 찾아갔다. 친구, 잘 있었나? 나야, 잘 있었지. 헌데, 자네 기상을 보니 며칠 잘 굶은 시애미상이니 도대체 어찌된 일인가? 혹시 그 거북이를 먹지 못했나? 사람도 그려주겠으면 제대로 그려줄 것이지 발톱은 왜 안 그렸나? 고맙고 답답하네. 발톱을 그리면 거북이가 살아서 도망가겠기에 일부러 안 그렸는데 누가 자네 보고 부질없이 그걸 그리라던가. 돈 천냥을 잊어버렸네. 자네가 발톱을 그릴 게 아니라 실을 써 넣었더라면 이 천냥은 문제없이 받았을 터인데 큰 낭패를 봤네. 기왕지사 일이 그렇게 된 걸 어쩌겠나. 그게 없다고 산 사람 입에 거미줄 치겠나. 활용이 며칠 묵으면서 놀다가 돌아가게 되니 문학은 돈을 주고 또 백지에다 불화자를 써주면서 자네가 자주 앉는 구슬장을 뜯고 이걸 그 밑에다 붙이게. 그리고 추울 때 좀 따뜻했으면 하고 생각하면 그만큼 더울 것이고 너무 더우면 좀 선선했으면 하고 생각하면 그대로 될 걸세. 그러면 일생 동안 아무 근심 없이 더운 구들에서 살 수 있을 거네. 헌데 누구한테도 말해서는 안 되네. 하고 신신당부까지 했다. 집에 돌아온 오화룡은 자기가 늘상 앉는 곳의 구들장을 뜯고 그 밑에다 불화자를 붙였다. 그리고 나서 야, 좀 따뜻했으면 좋겠다. 고 중얼거렸더니 온 구들이 더워났다. 저녁에 친구들이 놀러와서 보니 여느 때 없이 방안이 훈훈한지라 방바닥을 짚어보니 골고루 더웠다. 오늘은 선비님께서 토막나무를 얼마나 뗐길래 이렇게 더운가? 친구들이 캐고 물어도 오화룡은 싱긋이 웃기만 하는지라 부엌에 나가서 아궁안을 들여다보더니 쟤는 한 줌도 안 되었다. 신기한 일이었다. 그때부터
활용이 재주를 부린다는 소문이 났다. 난처하게 된 활용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벙어리 냉가슴 앓듯 하는데 하루는 뒷집에 사는 이서방이 찾아왔다. 사연인즉 나무하러 갔다가 낫에 다리를 상하여 빈손으로 돌아왔는데 방금 뗄나무가 없다면서 밀방을 가르쳐 달라는 것이었다. 너무나 애걸복걸하는 바람에 활용은 사실대로 이야기해 주었다. 이서방이 반신반의하자 참대처럼 마음씨 굳은 활용이는 온도를 뜯고 불화자를 보이고 그것을 떼어 이서방에게 주었다. 그럼 오선비는 어쩌고? 나야 혼자 몸이니 걱정할 게 있어. 이서방은 늙은 부모들이 계시고 헐벗은 애들도 많으니 어서 가져다 방 안이나 덮여주시오. 이서방이 감격하여 곱해절을 하고 돌아가서 그대로 해보았으나 아무런 효험도 없었다. 그래서 오선비한테 달려가 물으니 그때서야 백운학의 말이 생각나서 아차 이 정신 좀 보게 이젠 죄다 틀렸수다 하고 한숨만 풀풀 내쉬다가 전후 사실을 털어놓았다. 오화룡은 워낙 쪼들린 살림살이라 염치를 무릅쓰고 문학을 찾아가서 이실직고 하였다. 내가 뭐라고 했나? 이제는 별 수 없네. 자네 팔자가 그런 걸 낸들 어떡하겠나. 한 푼 생기면 한 푼어치 먹고 없으면 한이 바람이나 마시게. 오화룡은 다시는 제 입이지만 마음대로 놀리지 않을 테니 벗의 의리를 생각해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도와달라고 빌붙었다. 좋네. 우선 한 가지 묻겠네. 우리가 어째서 이토록 고생하는지 자네 아나? 거야 쌍놈의 자식으로 태어났기 때문이지. 쌍놈이 무슨 죄인가? 양반들이 판을 치는 세상이다 보니 쌍놈 출신인 자네도 길을 펴고 살 수가 없는 거네. 그러니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과거에 급제하고서도 쫓겨난 일을 잊어서는 안 되네. 백운하기는 이렇게 말하고는 수탉을 한 마리 그려주면서 가져다가 벽에다 붙여놓고 보라고 하였다. 이리하여 오화룡은 고슴도치 오이 걸머지듯 백은학의 신세를 많이 지게 되었다. 집에 돌아온 활용이는 동쪽 벽에다 정성 다해 붙여놓고는 그놈의 수탉이 무슨 조화를 부리는가 해서 해종일 지켜보았으나 쥐뿔도 생기는 게 없었다. 냉수로 배를 달래고 겨우 잠들었다가 신새벽에 일어난 활용이는 깜짝 놀랐다. 머리맡에 난데없는 백냥짜리 동꾸러미가 놓여 있었다. 수탉을 쳐다보아도 그림 그대로였다. 귀신이 곡할 노릇이었다. 돈을 보니 배에서는 연소 꼬르륵 소리가 나는지라 열량을 가지고 가서 줄임배를 달래고 쌀과 채소를 사왔다. 그런데 자고 나면 많지도 적지도 않게 또 백냥짜리 동꾸러미가 생겨났다. 좋아였다. 연속 500냥을 얻게 된 활용이는 그 조화를 알아내려고 대낮에 실컷 자고 장밤을 새워가며 그림을 쳐다보았다. 아니나 다를까 한밤중이 되니 수탉이 회를 치더니 소리 없이 날아내려 문을 열고 나가더니 이슥하여 모가지에다 백냥꾸러미를 걸고 와서는 대가리를 수그려 벗어놓고는 그림 속으로 들어갔다. 아,
이런 영문이었구나. 이튿날 밤중이 되기를 기다리던 활용이는 신들매를 조이고 문 밖에 숨어 있다가 수탉이 날아가는 곳으로 쫓아가 보니 고추 대걸로 날아 들어갔다. 음, 이런 문서기에 문학이가 과거에 급제하고서도 쫓겨나던 일을 잊지 말라고 했구나. 다음 날 저녁에는 문지기 사령들이 눈을 피하여 국고 옆에가 숨어 있었다. 수탉이 날아오더니 부리로 자물쇠를 몇 번 쪼으니 국고의 청동 자물쇠가 철컥 열리었다. 그러자 수탉은 제 집처럼 문을 열고 들어갔다. 활용이 뒤쫓아 들어가 앉아서 보니 돈이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 입을 딱 벌린 채 멍하니 바라보다가 옳지, 이 돈을 가져다가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눠 주어야지 하고 중얼거리며 돈꾸러미를 벗겨드는데 어느새 돈꾸러미를 목에 걸고 나간 수탉이 철컥하고 자물쇠를 잠그었다.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황급히 나가려고 했으나 도간에 든 쥐의 신세가 되고 말았다. 그래서 내일 밤까지 기다렸다가 수탉이 온 다음에 나가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 활용이는 쪼그리고 앉았다가 그만 잠이 들고 말았다. 새날이 밝자 창고 지기가 오더니 참, 귀신이 고칼 노릇이지. 자물쇠는 잠근 대로 있는데 돈은 매일 없어만 지니. 하고 중얼거리며 창고문을 열고 오늘도 또 없어졌나? 하며 살피다가 오선비를 발견하고는 옳지, 니놈이 가져갔구나. 하며 다짜고짜 방망이 찜질을 남기고는 꽁꽁 묶어서 포도대장한테 끌고 갔다. 포도대장도 국고의 돈을 쥐도 새도 모르게 훔친 특대 죄범이라고 소홀히 다루지 않고 임금 앞으로 끌고 갔다. 니놈이 선비 탈을 쓰고 국고의 돈을 훔쳤으니 살기를 바랄 소냐? 어서 이실직고 하지 못할까? 초토에 묻혀 사는 서생이 언간생심 국고에 손을 뻗칠 수가 있겠사옵니까? 실은 소인이 도적질한 것이 아니라 우리 집에 있는 수탉이 무엇이라? 하하, 목을 따고 물티까지 하여 상에 오른 수탉이 회를 치며 울겠구나. 개구멍으로 통량가스를 굴려낼 놈 같으니라고. 대왕님, 까마귀가 검기로 속까지 검겠나이까? 소인이 누구 앞에서 거짓말을 하겠사옵니까? 고얀 놈 같으니라고. 설령 네 말이 옳다고 할진대 수탉이 어찌 100근짜리 청동 자물쇠를 열며 한 번에 100냥씩 물고 갈 수 있단 말이냐? 소인도 믿을 수가 없어서 어젯밤에 쫓아와 보니 부리로 자물쇠를 쪼으니 자물쇠가 열리었고 돈은 목에다 걸고 날아가는 걸 제 눈으로 똑똑히 보았나이다. 필시 저놈이 미친 녀석이 아니면 짐을 조롱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니 실토할 때까지 매우 치도록 하라. 예의 어명대로 거행하겠나이다. 나졸들이 두 팔을 잡자 오화룡이는 그를 뿌리치며 소리쳤다. 잠깐만, 대왕님! 소인이 국고 안에서 잡히고 보니 능지처참을 당해도 할 말은 없사오나 오늘 밤중이 되기를 기다려 수탉이 오지 않으면 그때 가서 소인을 죽여도 늦지 않사오니 그때까지만 기다려 주옵소서. 네 소원이 그렇다면 지난날
과거에 급제했던 너의 재능을 갸륵히 여겨 곤장은 잠시 그만두고 그렇다고 밤중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다. 뭣들 하느냐? 냉큼 저놈을 앞세우고 가서 수탉을 잡아오도록 하라. 아니옵니다, 대왕님. 저희 집 수탉은 예사닭이 아니었고 벽에 붙인 그림이온데 한밤중이 되어야만 그림 속에서 나오는 줄로 아래옵니다. 뭐? 그림 속의 닭이라고? 아, 과인을 조롱하는 죄 하늘이 무심치 않음을 내 알렸다. 여봐라, 저놈에게 우선 곤장 20매를 안기도록 하라. 집장 사령이 달려들어 선비를 엎어놓고 미친 개 패듯 엉덩이를 두들겨 팼다. 아이고, 그래도 실토를 못하겠느냐? 소생이 어찌 대왕님 앞에서 거짓말을 할 수 있겠사옵니까? 마디마디 구절마다 사실이옵니다. 어허, 그래도 선비랍시고 입 많은 사라서 허다하면 그 그림은 누가 그렸는고? 소생의 중마고가 그렸사옵니다. 어디 사는 누구인지 어서 아뢰어라. 오선비는 대답 대신 눈을 지그시 감은 채 입을 열지 않았다. 다른 대로 아뢰지 못할까? 어서 아뢰어라. 사령들이 달려들어 고주할 미주할 캐물으며 주먹으로 쥐어받고 발길로 찼으나 선비의 입은 자물쇠를 잠근 듯 열리지 않았다. 기 만나는 숭늉이 더 뜨겁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임금은 쇠는 단김에 두드리라고 어명을 내렸다. 바로 될 때까지 사정 두지 말고 곤장을 안겨라. 대왕님, 곤장이 아니라 목이 날아가도 소생은 아랠 수 없나이다. 뭐 때문에? 성인들이 이르기를 애비 팔아 벗을 사귄다고 했사온데 소생이 오늘날까지 잔명을 보전하게 된 것도 벗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이옵니다. 그러니 초로 같은 인생의 일신의 안위를 위해서 어찌 태산보다 무거운 벗의 우정과 의리를 저버리고 은인의 이름을 팔 수 있겠사옵니까? 어서 죽여 주옵소서. 임금이 생각해보니 입만 다슬고 맥만 뺐지 아무런 효과도 얻지 못할 것이 손금 보듯 뻔한지라. 복선비를 하옥시키고 나졸들을 시켜 어떻게 수소문해서라도 화공을 잡아 대령하라고 어명을 내렸다. 그런데 해지기 전에 화공 백운학이 제발로 대궐을 찾아와 죄를 청하였다. 그래, 네가 용천골의 선비 오화룡이를 안단 말이지? 알다 뿐이겠습니까? 중마고우입니다. 네가 선비에게 그림을 그려주었느냐? 예, 그러하옵니다. 네가 그토록 재간이 있다면 과인이 보는 데서 한번 그려보도록 하여라. 대왕님의 분부이니 거역할 수 없나이다. 하나, 한 가지 소원이 있사옵니다. 무슨 소원이냐? 국고의 돈을 훔친 것은 오선비가 아니라 소인이옵니다. 소인이 그려준 닭이 국고의 돈을 훔쳤은즉 소인이 형벌을 받겠사오니 무죄한 오선비를 소인이 보는 데서 풀어주옵소서. 이리하여 영문도 모르고 목에서 풀려나온 화룡은 백운학을 보자 깜짝 놀랐다. 아니, 나 때문에 자네까지 잡혀왔군 그래? 아닐세.
난 붙잡혀온 게 아니라 스스로 찾아왔네. 아니, 여기가 어디라고? 뭘 하려고? 자네가 나 때문에 애매한 누명을 쓰고 온갖 고초를 다 겪는다는 소식을 듣고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있어야지. 하지만 대왕님, 국고의 돈은 내가 훔친 것이니 나를 처벌해 주옵소서. 화공은 아무런 죄도 없나이다. 대왕님, 내가 그림을 그려주지 않았다면 오선비가 무슨 재간에 국고 안에 들어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하오니 오선비를 놓아주십시오. 형벌은 소인이 받겠사옵니다. 백운학과 오아룡이 서로 자기가 단두대에 오르겠다고 다투는 것을 보는 문무 대신들은 물론이요. 임금도 두 사람의 의리에 못내 감격되었다. 어허! 조용하지 못할꼬! 어서 그림이나 그리도록 하라. 예, 대왕님의 분부시니 내가 그림을 그릴 테니 자네도 구경하고 몇 자 쓰게나. 백운학이 팔소매를 걷어 올리고 벼루에다 먹을 갈며 골똘히 생각하더니 창끝 같은 붓을 들어 백지 위에다 곤륜산을 그려놓고 그 밑에다 용마를 그려놓았다. 어찌나 잘 그렸던지 곤륜산의 소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 같고 용마의 숨쉬는 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았다. 여보게, 구운 개도 다리를 떼고 먹으라 했는데 여기다가 몇 자 쓰게나. 백운학이 붓을 넘겨주며 눈을 껌뻑이자 그 눈치를 알아차린 오화룡은 골을 끄덕이고는 붓을 받아쥐고 단숨에 써내려갔다. 송아지 동무 중마타고 곤륜산을 넘어들 때 용마는 울부짖고 곤륜산은 화답했지. 용마야, 용마야, 곤륜산을 단숨에 날아 넘으려마. 오화룡이 붓을 놓자마자 용마는 울부짖으며 투레질을 했다. 자, 어서 올라타게. 백운학은 오화룡이 올라앉자마자 그 뒤에 뛰어올라 용마의 궁둥짝을 철썩 밥새기며 이리야, 곤륜산으로 가자 하고 소리치니 용마는 궁전 대들보가 쩌렁쩌렁 울리도록 울부짖으며 내 굽을 안고 먼지를 풀썩 일구며 대궐문을 날아 넘어 바람 소리만 남기고 번개같이 사라졌다. 임금과 대신들은 백운학의 놀라운 그림 솜씨에 취하여 어리둥절해 있다가 용마의 울부짖음 소리에 추풍할 지경으로 놀라서 입을 딱 벌린 채 퉁사발 눈이 되어 궁전 문 밖을 바라보았다. 그러다가 한 사람이 분명 하늘이 낸 천재요 하고 입을 열자 하늘이 도와준 중마고일세 하고 너도 나도 중이 연불 외우듯 개구리 물어대듯 하였다고 한다.